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화요일마다 시황맨이 출동해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시황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시황맨의 시장 타파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마 오늘은 주로 이제 터키발 신흥국 위기가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리라와 급락의 충격으로 세계 신흥시장 통화 가치와 주가가 하락하며 리스크를 키웠다. 국제금융센터에서는 단시간에 진정되긴 어려운 문제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이 터키발 리스크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또 이 문제는 우리 경제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가? 진정하고 현 상황을 따져보자.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들어서 신흥국의 위기로는 참 여러 번 아르헨티나도 그랬었고요, 브라질도 그랬었고요, 몇 차례 등장을 했었는데 유독 터키발 리스크가 꽤 무겁게 좀 다가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일단 그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건 터키발 리스크는 1차와 2차로 좀 나눌 수 있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터키발 리스크가 1차적으로는 크게 영향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선적으로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이제 터키하고 위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 같은 경우 GDP 규모로 세계 18위 정도 되죠. GDP가 한 9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라고요. 그리고 뭐 철강이라든가 섬유라든가 이런 이제 제조업이 더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있는데 다만 이제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보는 분석에는 일단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으로 먼저 봤을 때 수출입의 데이터가 그렇게 비중이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형제의 나라다 이렇게 돼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출 비중이 한 1% 정도. 그다음에 이제 수입 같은 경우도 한 1%가 안 됩니다. 한 0.5% 왔다 갔다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교역량에 큰 문제가 없어서 터키가 경제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거나 이제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을 또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봐도 그러니까 터키 교역량 전체 40%가 EU 국가에 집중돼 있거든요. 독일이 한 10% 정도 되고 이제 나머지 국가로 이제 분산이 돼 있는데 EU 국가 집중돼 있다라는 것은 사실 다른 나라 쪽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압박을 했습니다만은 미국이 터키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이라고 해봐야 6%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터키 자체는 이제 유럽에 국한된 문제로 이제 국한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서 외부로 확산이 될 가능성.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 사태가 전 세계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 이제 돈이 묶이고 그 묶인 돈에 의해서 또 신용 경색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서로 금융기관들이 그리스에 어느 정도 돈이 더 묶였을지 모르니까 못 믿어서 이제 돈을 융통을 못하는 상황 이런 걸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터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재현할 수 있냐, 또 그리스하고 또 위상이 다른 나라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걱정할 수 있는 타당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달러 정도, 총 부채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단기 부채가 1,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터키의 외환 보유고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바로 외환 보유고가 고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터키가 돈을 못 갚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이건 걱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그리스 사태라든가 남유럽 국가들 사태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방화벽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한 국가에서 불이 나면 주변 국가에 벽을 딱딱딱 설치를 해가지고 그 불이 번지지 않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돈으로 그러니까 돈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 돈 투입을 해서 그 지역에서 불이 꺼지겠거나 번지지 않게끔 그 지역보다 주변까지 동시에 공급을 해서 이걸 갖다 번지지 않게 막는 방화벽 설치가 됐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 이게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터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리스나 이런 국가들은 뭐 유로존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유럽 연합에 속해 있는 국가. 그러면 터키는 또 유럽 연합으로 보기도 좀 어렵잖아요. 화폐상으로는 이제 독립돼 있고요. 유로존은 아니죠. 이제 리라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제권으로 본다라면 사실상 유럽 연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럽 연합 안에 있는 국가들하고 교역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40% 정도 이상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하고 하기 때문에 이 방어를 유럽 연합 내에서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채의 대부분 가장 큰 부채가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안에 통제권으로 갈 수 있고 특히 이제 대부분의 부채가 이제 유로화 부채입니다. 달러화 부채라면 또 다른 어떤 양상이 될 수 있는데 유로화 부채는 유럽 중앙은행 안에서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참고로 보시고 계신 게 이제 주요국
스페인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받을 빚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네네. 얘기하는 건데 스페인이 제일 많네요. 네, 그러니까 한 830억 달러 가까이 정도 되죠. 프랑스가 380억 달러 정도 되고 영국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되고 미국은 얼마 안 됩니다. 한 1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억 달러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다 유로화 부채라면 이제 유럽 중앙은행 안에서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걱정하는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거는 좀 겁나긴 합니다만 유럽 안에서 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 정말 터키가 구제금융에 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일단 단기적으로 어제 우리가 경험을 했던 것처럼요. 유럽이 무엇인가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유럽계 자금들은 일단 지갑을 닫게 되고 지갑을 닫았을 때 가장 돈을 어디에서 먼저 빼느냐라고 봤을 때 전 세계 ATM 기기라는 오명을 또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돈을 먼저 빼지 않을까? 예. 그런 불안감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또 매도가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영향은요? 예,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제 터키의 경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또는 현재 상황을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네네.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환율을 건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로화를 건드리고 환율을 건드리면서 이제 신흥 주요국의 환율이 폭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리고 단계별로 보면 지금 미국이 이란 다음에 이제 러시아, 터키 이 단계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대부분 대체로 보면 이제 약간 뭐 신흥국에 가깝다라고 분석이 네네. 되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미의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 다음에 이제 아시아 국가 쪽에 해당이 되는 어떤 이란, 다음에 유럽과 아시아를 걸쳐 있는 터키, 유럽에 해당되는 러시아 이게 지금 다 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그럼요. 힘들겠네요.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환손실 때문에요. 현재 관건이 계속 환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의 안정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다행히 오늘 역외 시장에서 1,140원 근처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현재 환율이 오히려 하락 전환하면서 1,130원 정도 선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는 전제라면 네네. 아직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트럼프의 압박이 더 심해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이번에 철강 산업 공격이 상당히 좀 치명적이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터키가 이제 철강이 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면 이런 요소를 되게 잘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지도 하나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나중에 보시면 네네. 참고가 보죠. 되실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 보면 이게 터키를 괜히 공격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도가 나올 거예요. 예, 이게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의 1대1로 네네. 경로를 얘기하는 건데 잘 보시면 저기에 차이나 있고 조금 더 가면 테헤란이 나옵니다. 네. 이스탄불하고 그다음에 모스크바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미국의 어떤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들을 지칭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 차트예요, 그냥 그 경로를. 잘 보시면 저 나라 순서대로 지금 미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저걸 본다라면 이번에 어떤 터키를 공격한 어떤 터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관세를 부과한 내용 자체가 이게 결국 이제 중국을 제재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를 1대1로 길을 쭉 열어가지고 이제 원자재를 원활하게 구매를 하고 그 그렇죠. 원자재를 바탕으로 내수를 키우고 네. 이제 국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건데 이 경로를 지금 미국은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터키 문제가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가 돼서 이게 타협이 될 때까지는 이게 아마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막 시원스럽게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수할 듯 하다가도 또 멈춘다든가 이런 형태가 되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일관성 있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커지는 뭐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이야기 좀 더 하죠. 예.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터키 사례만 보더라도 사실 터키의 외환 시장 움직임은 굉장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화가 났던 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죠. 터키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철강 관세를 매겼어요. 그랬더니 철강 수입이 좀 어려워지게 되니까 터키의 환율이 급락하게 된 거죠. 터키 리라와 예. 가치가. 터키 리라와 가치가 급락하니까 그러면 관세 부침의 소용이 없어지니까 관세를 또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 리라와 가치는 또 하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트럼프가 관세를 붙이고 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터키 리라화가 급락한 측면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말하자면 트럼프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환율이 변동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환율도 오늘은 당장은 안정되어 있어 보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나라 외국인들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변수가 하나 묶여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1대1로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트럼프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안 하는 네, 측면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쭉 세우고 있을 때 최근에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중국 쪽에 줄 선 나라들이 약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 줄 선 나라가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인도가 대표적으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이게 이제 중국 쪽 라인이 아니라 이제 미국 라인이라고 보통 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 개선이 또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이슈라든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재선 노리기 네, 위한 네. 중간 선거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나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시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행위가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보고요. 그 직접적인 원화보다는 주변 국가, 그러니까 신흥 국가와 외환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받는 영향, 뭐 그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중국은 중국에 줄을 서 있는 국가들과 미국에 줄을 서 있는 국가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예. 중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요즘에 꽤 많이 봐서 예. 이것도 또 걱정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종전선언이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종전선언 계기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시각 자체가 지금은 사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외환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어제 사실 좀 기대를 했는 게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 일정이 고위급 완전히 네네네. 확정이 돼서 이제 8말 9초 우리가 8말에 정상회담 되고 9초에 이제 종전선언 되면 좀 시장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스케줄이 현재까지로는 불확실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러다 보니까 좀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제 종전선언이 확정이 된다면 한국이란 나라에도 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네. 국방비에 투입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주식시장도 좀 유리한 국면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은 사실 좀 쉽지 않은 자리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터키라는 변수가 또 다른 어떤 시장으로 이제 형태로 이제 반응하고 있냐면 코스닥을 어제 거의 755선, 그러니까 750까지 밀고 네, 내려왔죠.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오는 습관이 그러니까 2시 뭐 그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매물이 급증하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민할 때는 악재에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몇몇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는 걸 보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를 막 7%, 8%씩 밀어내리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럴 때는 엄밀하게 보면 사실 매매 참여는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네. 예, 매매 참여 안 하고 있다가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설 때, 그러니까 돌아선다라는 거는 지수도 중요하지만 매수 주체 등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천억 원 이상 연속적으로 매수할 때 참여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현금 없이 주식으로 네네. 다 채워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지수는 지금 현재 대비 한 100포인트 정도? 네네. 그 정도면은 이제 거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100포인트라고 하면 꽤 엄청난 많이 하락이긴 하죠. 근데 굳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급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없다면 반등 시 매도하는 게 맞지만 현금 비중이 있는 게 전제라면 굳이 지금 지수의 변동성이 되고 뭐 주식을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무리 지으면서 그 종목을 또 한 가지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종목만 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죠. 예,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안 올라간 종목인데 이제 한양 ENG라는 네네.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부진한데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대략적으로 한 30%, 영업이익은 무려 830% 네네.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볼 때 주가는 충분히 지금 반전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는 뭐 보시다시피 최근에 계속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음봉이 한 9개 정도 연속해서 나온 것 같은데 여차하면 지금 121선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주가가 퍼 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EPS가 지금 3,000원대 중반 나오는 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수준 121선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해보고 손절면 한 16,000원 정도, 그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는 2만 원 이상까지 보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모아나가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황맨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크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